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이번 팟캐스트에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한글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한글과 관련된 드라마도 추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한글을 만든 분은 세종대왕입니다. 근데 보통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보다는 한글을 창제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창제하다 이 동사는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쓰이지는 않고 특히 위대한 것을 최초로 만들었을 때 주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은 이렇게 만원 지폐에서 볼 수 있고요. 또 광화문 광장에 가시면 세종대왕 동상도 아주 크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인들이 세종대왕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텐데 역대 왕 중에서 세종대왕이 인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종대왕의 팬이 될 수도 있어요. 세종대왕이 인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한글을 창제한 왕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세종대왕에게 아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종대왕이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근데 왜 한글을 창제했을까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문자들이 있잖아요. 또 세상의 모든 문자는 정말 위대합니다. 근데 한글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문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조선시대의 왕이었던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책에 자세히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훈민정음인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한글 있잖아요. 한국어의 문자인 한글.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글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도 한글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이 팟캐스트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한글의 본래 이름은 한글이 아닙니다. 그럼 본래의 이름은 뭘까요? 힌트는 제가 앞에서 이 단어를 이미 말했습니다.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처음 한글을 창제했을 때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을 쓴 책도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은 지금의 국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뜻이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 말만 들어도 세종대왕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집니다. 세종대왕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재상이나 양반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 죄수, 노비다. 여기서 재상은 임금의 정치를 돕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와, 그런데도 세종대왕은 일을 할 때 사회적 계급이 낮은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던 여성들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청에서 일을 하던 여성들은 노비였습니다. 노비들은 임신을 해도 일을 했고 또 출산하고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세종대왕은 그걸 보고 임신한 여자 노비들에게 출산 휴가를 줬는데요. 무려 100일간 줬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성의 남편에게도 30일간의 출산 휴가를 줬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출산 휴가라니 시대를 정말 앞서 나가신 분 같아요. 또 심지어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여름에 얼음을 주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게 완전 복지죠. 좋은 복지죠. 세종대왕이 정책을 만드신 걸 보면요. 막 한 번 만들고 그냥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도 봤습니다. 이런 세종대왕 같은 분이랑 일을 하면 같이 일을 하던 지위가 높은 분들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왕이었겠죠? 이렇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도와주고자 했는데요.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나라의 왕이 왜 문자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아마 백성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했지 않을까요? 먼저 당시에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때 조선에서는 한국말로 말은 했지만 문자가 없었어요. 근데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자가 필요하잖아요. 뭐 확인하거나 정보를 알려면 문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조선은 중국에서 한자를 빌려와서 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이 명나라였죠. 조선과 명나라 관계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한자를 쓰는 것이 당연했어요. 또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요. 다른 문제는 신분 계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사극 드라마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신분 계급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으로 태어나면 특혜는 기본이고, 심지어 여러분, 양반이 죄를 지어도 그 집의 노비가 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건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으로 태어났다면 한자를 당연히 쉽게 배울 수 있었죠. 하지만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물건을 파는 상인으로 태어나면 한자를 배우기가 힘들죠. 노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글을 못 읽었겠죠.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은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배울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반들도 뭐 그걸 봐도 보통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지는 않겠죠. 이런 문제로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의 물건을 주우면 참수된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한자를 읽지 못하죠. 읽지 못하니까 법을 어기는 거죠. 법을 어기니까 억울하게 사형 선고 당하는 거예요. 그때는 백성들이 사형 선고를 당할 때 왕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거든요. 신분이 낮은 백성들을 아끼고 일을 아주 많이 하시는 세종대왕은 이 상황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또 당시만 해도 백성이 밥을 먹지 못하거나 전염병 때문에 아픈 일이 많았어요. 그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약을 만들 수 있는 책이나 정보를 줬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약만 먹으면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종대왕이 이런 상황을 보고 백성들이 한자랑 한국말이랑 너무 달라서 배우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종대왕은 한글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한글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훈민정음 책에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는 달라 문자와는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리.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과거에는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한글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었어요. 집현전은 당시에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었고요. 거기에 있던 학사들은 아주 똑똑한 인재였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세종대왕이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비밀로 한글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더 많습니다. 정말 세종대왕과 가까웠던 측근들은 한글을 만드는 것을 도왔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에 한글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가 공식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서 문자를 만든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원하는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순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조선이 중국을 큰 나라라고 해서 섬기고 있었죠. 세종대왕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글을 만드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거죠. 자, 이제 세종대왕이 몰래 한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문자를 만들 때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계획하고 프로젝트처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도대체 세종대왕은 어떤 방식으로 한글을 만들었을까요? 우선 세종대왕은 조음기관 연구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조음기관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발음할 때 쓰는 이 기관들 있죠? 발음기관입니다. 입술, 이, 혀 이런 것을 조음기관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입술, 이, 입천장, 혀, 성대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원리를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고 세종대왕은 발음 기관을 보고 이 모양을 보고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렇게 5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을 보고 만든 거예요.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비슷하죠? 미음은 뭐 같아요? 바로 이 입의 모양. 시옷은 뭐 같아요?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보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보고 자음의 기본 5자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걸 현대에 와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기역, 그 발음을 했을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이 되는 걸 확인한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의 600년 전에 이런 연구를 한 건지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본 5자에 소리가 더해지면 점도 더해서 다른 자음들도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자, 보면 기역이랑 키읔 한번 발음해 볼까요? 그, 크. 기역보다 키읔이 소리가 더 세죠? 소리가 더 세지니까 점도 추가한 거죠. 소리가 더해지면서 점도 추가되는 거예요. 다른 자음도 똑같습니다. 니은에서 점을 추가하면 디귿되고 디귿에서 점 추가하면 뭐가 될까요? 티읕 되죠. 이렇게 한글 자음들 보면 같은 성질로 나누어지죠. 너무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그크, 그크 발음해 볼래요? 그크 입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같은 성질이고 형태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세종대왕은 기본 5가지 자음에 획을 추가해서 17개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 자음은 우리가 발음할 때, 말을 할 때 이 발음 기관에 닿는다고 해서 닷소리라고 합니다. 반면에 모음을 발음할 때는요. 아야, 어여, 오요 할 때 이 소리가 발음 기관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홀소리라고도 합니다. 세종대왕은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보고 만들었잖아요. 그럼 모음은 무엇을 보고 만들었을까요? 세종대왕은 모음에 자연의 원리, 우주 만물의 근원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의 근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 3가지 모음을 볼래요? 첫 번째 이 모음은 아레아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쓰이지를 않아요. 이 점같이 생긴 거. 근데 이름은 아레아. 그리고 옆에는 으, 다음은 이죠. 이 아레아는 하늘을 뜻합니다. 그리고 으는 뭐 같아요? 땅 같지 않아요? 땅? 평평한 땅? 그리고 이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생겨난 사람을 뜻합니다. 아, 너무 멋있죠? 이런 뜻이 있을 줄이야. 이 하늘, 땅, 사람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우주 만물이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 3가지 모음을 서로 합해서 더 많은 모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랑 아래야 합하면 아 되죠. 또 아에서 아래야 합치면 야 되죠. 이렇게 합하는 방식으로 총 11개의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자음, 모음 둘 다 기본자를 만들고 여기에 확대하는 방식으로 훈민정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음 17개, 모음 11개, 총 28자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세종대왕이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창제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재상이나 학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세종대왕의 예상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했던 집현전 학사들 중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선비가 한자를 써야 하는데 한글을 쓰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자로 된 책을 읽고 한자를 쓰는 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한자를 쓰지 않으면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랑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도리에 맞지 않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꼭 해야 할 일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양반들 입장에서는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왜 글을 읽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세종대왕은 그냥 그 반대를 인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종대왕은 아주 강하게 한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진짜 강한 분 같아요. 그쵸? 이 한글을 그냥 창제했다고 끝낸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잘 쓰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훈민정음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훈민정음 글자는 이미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에서 훈민정음이 한글이라는 문자의 뜻도 있고 책 이름도 훈민정음이라고 했잖아요. 세종대왕은 이 책에서 한글을 만든 이유,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넣습니다. 이때는 세종대왕 혼자서만 책을 만드신 건 아니고 주변의 집현전 학사들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마 집현전 학사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훈민정음이라고도 하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해설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화문 광장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 보면 세종대왕이 이렇게 책을 펴놓고 계신데요. 그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광화문 광장 가시면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훈민정음은 1446년 9월 10일에 반포되었습니다. 반포되다 이 동사는 세상에 알려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글이 반포되고 나서 세종대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뭘 만들고 세상에 알리려고 뭘 할 것 같아요? 아마 홍보 이런 거 하겠죠. 세종대왕도 똑같았습니다. 새로 문자를 만들었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쓰지도 않고 처음에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한글을 알렸습니다. 어떤 것을 했냐면요. 일단 공문서,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서류를 한글로 쓰게 했고요. 또 그때는 과거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시험을 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학에 가는 시험을 보는 거죠. 그 시험을 볼 때 한글 시험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겠죠. 이렇게 세종대왕이 노력을 한 덕분인지 한글이 반포되고 나서 백성들이 정말로 한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왕이 만든 글자라서 쉽게 홍보가 됐겠지만 무엇보다 한글은 아주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한글 예전에 공부했잖아요.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이 일을 많이 해야 했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칠 것이요.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똑똑한 사람은 하루가 되기 전에 한글 그냥 마스터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10일이면 한글을 배울 수 있다. 이런 거죠. 저도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이거 정말 실감해요. 한글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짧은 시간에 한글 바로 배웁니다. 심지어 그냥 뭐 5분 안에 모음 10개 공부를 해도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렇게 10개 공부만 해도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바로 읽어요. 아이, 우유, 오이 이런 단어 바로 읽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정말 신기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오늘 이 팟캐스트를 끝까지 다 보셨다면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아주 강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이시라면 이 드라마 너무 재밌을 거예요. 아마 이 드라마 보면 제가 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여기서 세종대왕을 연기하는 배우가 한석규라는 분이거든요. 연기를 정말 너무 잘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또 이게 드라마다 보니까 재미를 위해서 역사적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치만 역사적 사실을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팟캐스트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저도 많은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드라마를 보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아서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10월 9일 한글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1446년 9월 10일에 한글이 반포되었다고 했는데 10월 9일이 한글날인 이유는 바로 음력을 양력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9월 10일 음력을 오늘 10월 9일로 바꾼 거예요. 음력은 달을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한 걸 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9일이 한글날이 된 거죠. 네, 다음 팟캐스트에서는 한글이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계속 쓰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한글이 사라질 뻔한 위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글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럼 다음 팟캐스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